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차례로 좀 연결해서 현재의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바로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회도 초비상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사실 우리 나라 전체가 좀 비상 상황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회 일정들도 대부분 취소가 됐고요. 예. 지금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게 지금 당도 아주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안 하고 지금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당도 아마 고민이 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낙연 대표 후보께서 네. 오늘 코로나도 검진을 받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11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하여튼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누구도 이렇게 방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초비상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전당대회 같은 것들이 흥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걱정이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도 위기고 또 폭우도 내렸고 좀 더구나 폭염까지 오고 또 경제는 침체돼 있고 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당대회라는 게 좀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흥행, 관심이 국민의 관심이 당원의 관심이 적은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의 중요성은 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또 승리해야 되는 이런 지도부여서 굉장히 또 평상시 지도부와는 다른 중요한 이런 과제를 하는 지도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지도부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인데 지지율이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야당이랑. 그러니까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지가 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데 노웅래 의원께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촛불 정권 이후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심에 좀 더 느슨해지고 둔감해진 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내 이 분위기를 기풍을 쇄신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새 지도부가. 실제로 우리가 공직자들 다주택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우리 문재인 정부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눈높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이런 게 지금은 우선적인 우리 민주당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민심을 우리가 못 읽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이세요? 노웅래 의원께서는? 지금 176석의 우리한테 의석을 민심은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 하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실정이 된 거고요. 입법이냐 뭐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민생 법안이나 미래 먹거리 법안이나 그 혁신성장 법안이나 이런 개혁 입법이나 이런 법안 혁신 개혁 규제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조차도 내용과 상관없이 국회 내에서 토론이 안 되고 그냥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국회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가 예쁘고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21대 국회 좀 일 좀 해라 라고 해갖고 176석을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선의 민심은 일하라는 거고 그리고 야당의 무조건 반대,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에는 끌려다니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간의 그 민심의 소통, 그거를 잘 읽는 논의를 끊임없이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여당이 처리한 건 사실이에요. 야당에서는 이게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심으로 보면? 민심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는 덜 맞았다는 얘기겠죠. 눈높이와는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좀 걸려든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라고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대안 없이 반대하는 거에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 처리한다. 모든 법안을 그 국회법에 우리 위반 아니니까 다 처리한다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꼭 처리해야 될 법이라고 그런다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이익이 되는 개혁입법, 검찰개혁법, 그리고 우리 경제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정거래법, 상권거래법 등 이러한 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생이법, 그리고 미래먹거리법, 그리고 혁신성장법 이런 거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처리해야지.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20대 국회처럼 하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안들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그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유치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책임론 한마디로 우리 이제 정치가 실종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역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런다면 사실 거기에 우리가 국민들이 고통, 아픔을 최소화하는 이 대안 마련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책임론 제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이게 국민의 건강, 안전과 상관없이 그냥 사회를 혼란시킬 정도로 거의 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지금 집회를 해갖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박수를 받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론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론 이전에 국민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진되면서 더 고통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정치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는 것이 그게 이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대통령하고 김정인 위원장 사이에 이제 만난다 만다 이 말들이 있는데 지금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김정인 위원장은 밥 먹으러 청와대 안 간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게 그걸 1대1로 만나자 그 조건을 붙이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우리 정치가 이제 아직 진짜 과거에 정치 엉망이라고 그러지만 정치의 맛과 멋이 없어진 건데요. 우리 여당이라고 그런다면 좀 들어주고 좀 받아주는 면도 있고 야당은 좀 따라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치 구도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시국 상황에서 무슨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만나는데 무슨 흥정의 대상이 조건을 붙인다는 거 이건 그냥 그 과거 20대 국회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냥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발목 잡기, 딴지 걸기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걸 의전 문제. 이것도 좀 야당의 오만으로 보이고 대안 없는 야당.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저게 기본적으로 아직 지금 그렇게 대패를 총선에서 대패했으면 정신 못 차리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이제는 좀 통 크게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그 역할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당 중진으로서 총알바지 갑판장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최고위원 지도부가 되신다면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게
지금 뭐 여야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176석이지만 우리 당 혼자 10만 원은 또 안 되는 게 또 국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도부가 된다면 또 야당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건 분명히 맞는 거고요. 네. 반대하는 게 또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당도 제가 갖고 있는 저 기자 21년 경력에 통한 유연성과 친화력, 이 통합력을 발휘해서라도 원내대표를 좀 보완해서 제가 도와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는 소통과 현장성인데요. 예, 현장 중심의 민주당 소통을 하려면 국민과의 소통 좀 느슨하고 둔감해진 부분을 이제 좀 우리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당 정청 관계에서 매일 청와대만 보지 말고 이제 당이 전국 좀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욕 먹어도 당이 먹어야죠. 선거를 당이 치를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현안 대응이건 정책이건 입법이건 그래서 그거는 속도 조절을 필요하면 속도 조절을 하고 그렇지만 개혁 입법만큼은 욕 먹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개혁 입법 대선 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노웅래 의원이었고요. 바로 연결하죠. 소병훈 후보, 소병훈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예, 오늘은 전화 연결되시는 분한테 다들 한 말씀씩 괜찮으시냐고 물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걱정은 되지만 뭐 저는 아직은 네. 지금 앞에 노웅래 의원 인터뷰 들으셨나요? 뒷부분. 예. 지금 어쨌든 개혁 입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정기국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금 소병훈 의원께서는 지도부가 되면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 국민 70% 이상이 요구했던 그리고 이제 공수처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이 있으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감염병 관련 수해 이런 문제들이 우선 처리해야 되죠. 예, 소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잠깐 끊을게요. 끊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잠깐 끊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잠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화로 코로나 상황이라 전화로 다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자, 어제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릴레이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괜찮으십니까?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소 의원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통합당 책임론 얘기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지금 노웅래 의원은 이게 정치의 실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그 통합당에서는 우선 먼저 유구무원이다라는 말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석고대죄를 하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광화문 집회에 현역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당에서 가장 주요한 직책이라면 그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직책이라면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한 건데 이걸 두고서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 무슨 이걸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그 후한무치한 행위다. 단순히 징계를 떠나가지고 이건 석고대죄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파라리 통합당이다. 통합당이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당으로서 할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 정광훈 목사가 병원에 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고 웃으면서 전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 지구 같은 하늘을 정말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정말로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정광훈 목사의 시작이 통합당이 함께한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지율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금 오차범위 내지만 더 높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저항 세력의 총체적인 총체적으로 이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모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그냥 아니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봐주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도 함께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젖어드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우리 당이 이걸 잘하고 있다, 모든 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 같으세요?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설득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을 지금 저는 우리 최근에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 변화에 일정 정도 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원인으로 찾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문제인데 이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으세요? 그 각종 대책 흔히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정부에서 23번 정도가 대책을 냈는데 잘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책들이 사실은 그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 대책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하나도 법으로 그 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만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법안들이 임대차 3법과 부동산법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행된 지 불과 2주 되었습니다. 2주, 3주.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부 대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모든 지금 통계 자료가 7월 말 자료입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자료들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 2주 정도의 그 변화들에 대해서는 간간히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임차인들의 반응이 매우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임차인 한 분이 본인은 지금 2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소한 지난 한 달 전에 주인과 얘기할 때는 한 3천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8월 20일경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게 5%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을까? 법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이니까 5%면 1,000만 원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다. 이번 법으로 뒷받침했을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지금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전세 같은 것들이 실종됐다, 월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부작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겠지만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요. 지금 아마 그 일부 언론에서 네. 그 취재에서 나오는 걸 보면 네. 전세가 실종된 게 아니고 네. 전세 많습니다. 지금 전세 많고 더구나 오늘 어제죠. 정부에서 전 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전세에서 월세로 쉽게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예.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도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로 다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똑같이 기회를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서 나의 강점, 지도부로서의 강점 무엇인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정권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권을 다시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당정청 관계에 지속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여해온 당직자로서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당정의 관계를 당청은 아주 공고합니다. 네. 동지적 관계. 그렇지만 당정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바로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당정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